누구나 평범한 일상 속에서 비극을 맞이합니다. 경기도 용인의 한 주택가, 결혼 20년 차 부부의 아침은 늘 같았습니다. 잔잔한 피아노 음악이 흐르고 아침 햇살이 식탁을 부드럽게 비춥니다. 남편 박정우는 늘 하던 대로 신문을 펼쳐들고 커피를 한 모금 마십니다. 평범한 일상, 반복되는 하루. 아무도 이 평온함 뒤에 숨겨진 어둠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신문을 덮으며 무심히 한마디를 던집니다. 오늘도 점심은 찌개야? 그저 일상적인 질문처럼 들렸지만 그 말투엔 무관심이 배어 있었습니다. 아내 이선영은 잠시 미소를 짓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미 오래전에 식어버렸습니다. 그녀는 웃고 있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선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쌓인 무게, 말없이 감내해야 했던 외로움, 그리고 점점 더 커져가는 공허함.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 없는 가정이었습니다. 이웃들은 이 부부를 모범적인 가정이라 여겼고 친구들은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닫힌 문 안에서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반복되는 대화, 감정 없는 인사, 스쳐 지나가는 시선. 선영은 언제부턴가 남편과의 대화가 의무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랑은 이미 식었고 남은 건 습관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같은 식탁에 앉아 같은 음식을 준비하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의 전부일까? 이렇게 살다가 늙어가는 걸까? 그 질문은 매일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소를 지으며 남편이 원하는 대답을 했습니다. 평화로운 가정 뒤에 감춰진 균열. 그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선영은 동네 카페에 앉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사람들의 대화 소리가 은은하게 들립니다. 그녀는 커피잔을 손에 쥔 채 출입문을 바라봅니다. 그때 낯익은 얼굴이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최민석. 10년 전 대학 시절 잠깐 알고 지냈던 남자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선영에게 다가와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선영아, 정말 오랜만이야. 그 목소리는 묘하게 따뜻했고 그녀의 가슴 한편을 두드렸습니다. 선영은 당황하면서도 반가운 마음에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지난 시간들을 이야기합니다. 민석은 이혼 후 혼자 살고 있다고 했고 선영은 결혼 생활에 대해 짧게 언급했습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10년 만의 재회인데도 마치 어제 본 사람처럼 편안했습니다. 민석이 커피를 건네며 손가락이 잠깐 스칩니다. 그 짧은 순간 선영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 느낌은 뭘까? 왜 이렇게 떨릴까?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민석은 그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합니다. 요즘 행복해 보이지 않아. 괜찮아? 그 한마디에 선영의 눈가가 붉어집니다.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던 질문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녀의 감정에 관심이 없었고 친구들은 겉모습만 봤습니다. 하지만 민석은 달랐습니다. 그는 그녀의 눈을 들여다보며 진심으로 궁금해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자주 만났습니다. 처음엔 그저 친구로서 이야기 상대로서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관계는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운명이었을까요? 그 짧은 스침 하나가 선영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비 오는 밤 차 안. 빗소리만이 고요한 공간을 채웁니다. 선영과 민석은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창밖으로 빗줄기가 흘러내리고 차 안은 묘한 긴장감으로 가득합니다. 선영이 먼저 입을 엽니다. 이러면 안 돼. 나한텐 가정이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석은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습니다. 그럼 불행한 채로 평생 살 거야? 너도 행복할 자격 있어. 그의 목소리는 단호하면서도 부드러웠습니다. 선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다는 것을. 하지만 이혼은 쉽지 않았습니다. 체면도 있었고 주변의 시선도 부담스러웠습니다. 무엇보다 20년이라는 시간을 함께한 사람을 떠나는 건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민석은 그녀의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옆에 있어 주었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조용히 맞닿습니다. 그 순간 선영은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살아있다는 감정을, 누군가 자신을 진심으로 원한다는 느낌을. 그것은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욕망이었을까요? 선영 스스로도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 감정이 그녀를 사로잡았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은 점점 더 깊은 관계로 빠져들었습니다. 몰래 만나고 거짓말을 하고 남편 몰래 시간을 보냈습니다. 죄책감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강렬한 감정이 그녀를 지배했습니다. 이 관계가 언젠가 파멸을 부를 거라는 걸 선영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욕망. 그것은 결국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2024년 7월 18일 밤, 어두운 도로 위로 비가 내립니다. 빗소리와 함께 와이퍼가 규칙적으로 움직입니다. 박정우는 회사에서 퇴근하는 길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차를 몰며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을 들었습니다. 그는 오늘도 피곤했습니다. 회사 일은 늘 바빴고 집에 돌아가도 편안함은 없었습니다. 아내와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집은 그저 잠만 자는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정우는 한숨을 쉬며 핸들을 잡았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아내의 이름이 떴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별일 아니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차를 계속 몰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의 마지막 선택이 될 줄은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산길로 접어들자 주변은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가로등도 드문드문 보이고 인적도 없었습니다. 정우는 평소와 다른 길로 들어선 자신이 이상했습니다. 왜 이 길로 왔을까? 내비게이션도 이상하게 안내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뒷거울에 한 대의 차가 보였습니다. 계속 뒤따라오는 차. 정우는 신경 쓰이지 않으려 했지만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차는 계속 그의 뒤를 따라왔습니다. 좁은 산길, 어두운 밤, 그리고 뒤따르는 차. 정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그 차가 속도를 높였습니다. 정우는 당황하며 엑셀을 밟았습니다. 하지만 길은 좁았고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며칠 후 경찰에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박정우가 실종되었다는 신고였습니다. 그의 휴대폰은 꺼져 있었고 마지막 위치는 산길 부근이었습니다. 형사 김도연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차량은 발견되었지만 정우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형사는 현장을 둘러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단순 실종이 아닙니다. 뭔가 감춰져 있네요. 경찰 조사실. 형광등 불빛 아래 선영이 앉아 있습니다. 그녀의 눈은 붉게 부어있고 손은 계속 떨리고 있습니다. 형사 김도연이 그녀 앞에 앉아 조용히 말합니다. 부인, 남편분이 실종되기 전 어떤 일이 있었나요? 선영은 눈물을 훔치며 대답합니다. 남편이 요즘 너무 피곤해했어요. 회사 일이 많았고 스트레스도 심했어요. 혹시 사고가 난 게 아닐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은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형사 김도연은 그 눈물 속에서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진심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습니다. 형사는 서류를 천천히 넘기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부인, 최민석 씨를 알고 계시죠? 선영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표정을 가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대학 동창이에요. 오랜만에 우연히 만났어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질문을 던졌습니다.
실종 전날 최민석 씨와 통화한 기록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나눴습니까? 선영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그냥 안부 전화였어요. 별 내용 없었어요. 하지만 형사의 눈빛은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는 또 다른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부인, 그날 밤 당신의 차량이 남편 차를 따라갔다는 목격자가 있습니다. 선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물컵을 들어 물을 마시려 했지만 손이 너무 떨려 물컵을 제대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형사는 계속해서 압박했습니다. 왜 그날 밤 남편을 따라갔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선영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거짓말을 계속해야 할까 아니면 진실을 말해야 할까.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제 와서 진실을 말하면 모든 게 무너질 것입니다. 또 다른 방에서는 최민석도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형사가 물었습니다. 최민석 씨, 박정호 씨 실종 당일 어디 계셨습니까? 민석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집에 있었습니다. 증명할 수 있습니까? CCTV가 있을 겁니다.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거짓과 진실 사이 두 사람의 줄타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며칠 후 경찰은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실종 당일의 CCTV 영상이었습니다. 형사 김도연은 어두운 사무실에서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박정우의 차량이 산길로 들어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또 다른 차량이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형사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번호판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것은 이선영의 차량이었습니다. 형사는 재생 버튼을 다시 눌렀습니다. 실종 전 30분, 선영의 차량이 남편의 차를 계속 뒤따랐습니다. 두 차량은 점점 더 깊은 산길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은 저수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형사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왜 아내가 남편을 따라갔을까? 그리고 왜 그 길로 갔을까? 다음 날 선영은 다시 경찰서로 불려왔습니다. 조사실에는 형사와 함께 여러 증거물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형사가 CCTV 화면을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부인, 이 차량이 당신 차 맞습니까? 선영은 화면을 보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왜 남편을 따라갔습니까? 선영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요즘 이상했어요.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 같아서 확인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형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인, 거짓말하지 마세요. 통화 기록을 보면 당신은 그날 최민석 씨와 여러 번 통화했습니다. 그리고 실종 직후에도 통화했습니다. 선영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진짜 두려움의 눈물이었습니다. 형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인, 진실을 말하는 게 당신에게도 좋을 겁니다. 남편에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선영은 고개를 떨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계속 떨렸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진실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퍼즐의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감춰진 비극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경찰은 박정우의 행방을 찾기 위해 저수지 수색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잠수부들이 물속으로 들어가고 크레인이 준비되었습니다. 주변엔 취재진과 구경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형사 김도연은 팔짱을 낀 채 저수지를 바라봤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잠수부가 신호를 보냈습니다. 차량이 발견되었다는 신호였습니다. 크레인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물속에서 무언가가 끌려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물살을 가르며 검은색 세단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차량은 진흙과 녹으로 뒤덮여 있었고 창문은 깨져 있었습니다. 형사는 천천히 차량에 다가갔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안에서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박정우였습니다.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지만 신원 확인은 가능했습니다. 형사는 차량 내부를 자세히 살폈습니다. 운전석, 조수석, 뒷좌석, 그리고 조수석 바닥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여성용 손목시계였습니다. 형사는 비닐 장갑을 끼고 조심스럽게 시계를 집어들었습니다. 시계 뒷면에는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L, S, Y 이선영. 형사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누군가 급하게 버렸지만 완벽하지는 않았네요. 시신은 부검을 위해 옮겨졌고 차량은 증거물로 압수되었습니다. 부검 결과 박정우는 익사가 아닌 머리 부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누군가 그를 먼저 공격했고 그 후 차와 함께 저수지에 빠뜨린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계획된 살인이었습니다. 형사는 즉시 선영과 민석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두 사람은 각각 다른 방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형사가 선영 앞에 손목시계를 놓으며 물었습니다. 이거 당신 거 맞죠? 선영은 시계를 보고 눈을 감았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완전 범죄를 꿈꿨지만 결국 무너졌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사랑의 끝은 죽음이었습니다. 법정. 웅성거리는 방청객들 사이로 판사가 입장합니다. 모두가 일어서고 정적이 흐릅니다. 피고인석에는 이선영과 최민석이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선영의 얼굴은 수척해졌고 민석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재판은 몇 주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검사는 두 사람이 공모하여 박정우를 살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CCTV 영상, 통화 기록, 그리고 결정적으로 차량에서 발견된 손목시계. 변호인은 항변했지만 증거를 뒤집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증인들이 차례로 증언했습니다. 이웃들은 선영과 민석이 자주 만난 것을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휴대폰 포렌식 결과 두 사람은 실종 전부터 수백 통의 문자와 전화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종 당일 밤 민석도 현장 근처에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선영은 끝까지 부정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날 밤 따라간 건 맞지만 그냥 대화하려고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증거는 그녀의 말을 부정했습니다. 차량 블랙박스에는 다툼의 흔적이 남아 있었고 민석의 차량에서도 혈흔이 발견되었습니다. 최종 변론이 끝나고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이선영, 최민석은 공모하여 피해자 박정우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본 재판부는 제출된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두 피고인의 범행이 명백하다고 판단합니다. 법정은 숨소리조차 들릴 만큼 조용했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들어 올렸습니다. 피고인 이선영 살인 및 사체유기죄로 징역 20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최민석 살인방조 및 사체유기 공모죄로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망치가 내려쳤고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선영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고 민석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들이 사랑이라 믿었던 관계는 결국 죄의 굴레로 남았습니다. 며칠 후 교도소 면회실. 기자가 선영을 찾아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마주 앉은 선영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후회하십니까? 선영은 잠시 침묵하다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날 밤 정말 죽일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헤어지자고 말하려 했어요. 근데 남편이 화를 내고 민석이 나를 지키려다가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감정의 균열이 시작되는 순간 범죄는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과 욕망의 경계, 그 위.